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무인자율주행차의 일부분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 멱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힘의 법칙, 파워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책에 어떤 단어가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오나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통계를 낸 건데, 그 법칙에 의하면 대략 전 세계에 1위 업체와 2위 업체와 3위 업체가 있을 때 시장 점유율의 그 어떤 평균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무인차 업체가 있다고 쳤을 때 1위 업체가 84%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2위 업체가 15%를 가져간대요. 그러면 남는 게 1%예요. 그래서 전 세계 3위 업체는 겨우 1%를 먹는데, 그 1%를 가지고 4위 업체, 5위 업체, 6위 업체랑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점점점 1위 업체가 세지는데, 인공지능하고 무인자율차 시대는요, 또 게임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 멱의 법칙을 더 뛰어넘어 버립니다. 어쩌면은 무인자동차하고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1위 업체가 95%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2위 업체가 부분적으로 한 4%, 3위부터가 뭐 0.5% 이런 식으로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1위 업체가 가져가는 게 더 커요. 서로 다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하나로 융합되고 GPS를 다 같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멱의 법칙도 뛰어넘어 버리는. 그래서 1등이 거의 다 먹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현재 뒤처져 버렸기 때문에 무인차하고 인공지능 쪽에서 뭘 노려야 되냐면, 한국의 경우에는 30년 후를 봐야 됩니다. 3, 40년 후를.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의 한기 비용 제로 사회 얘기하다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무인차와 인공지능 로봇의 가격이 올라갔다가 많이 팔렸다가 떨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휴대폰이나 컴퓨터처럼.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무인차와 인공지능 로봇의 전성기 이후를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만이 한국이 강해지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G2가 된다거나 한국이 G2나 G3가 되는 그런 희망이 생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퍼스트 무버, 먼저 뭔가를 시작한 사람이 시장을 거의 대부분 선점한다라는 것을 떠들고는 있지만, 지도자들이 떠들고는 있지만 먼저 시작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인공지능에 우리 한 몇백억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알파고한테 진 다음에 이미 무인차하고 드론 좀 법률 좀 규제 완화시켜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패스트 팔로워, 빨리 따라가기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쓰면 안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런 비유를 써요. 프랑스하고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했던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그래서 그때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3개월 만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그때 호치민하고 지압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호치민이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프랑스와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월남전이 한 1965년, 66년에 터졌죠. 2000년까지 싸우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35년간 싸우겠다는 거야. 35년간.
미국이랑.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죠? 35년만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 먼저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지하에서 그 지하 벙커에 학교가 있었고요. 그 지하 벙커의 넓은 곳에서 결혼식도 했고요. 2세를 낳았어요. 월남전 때. 지하에서 아예 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버리자 이렇게 맘먹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아예 도시를 건설해버린 거예요. 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 딱 갔는데 적이 안 보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이 그런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그래 무인차가 대세래. 그래 무인차 연구해야지. 인공지능이 대세래. 그래 인공지능 좀 돈 좀 투자해야지. 다 공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굉장한 에너지가 2등도 못 가고 3등, 4등에서 머물고 말아버릴 테니까. 3등, 4등이 시장을 차지하는 그 퍼센트는 제가 봤을 때 한 0.2%? 투자 비용을 회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첨단 기술의 특성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600조인가 700조인가? 그 힘, 그리고 이 세금 걷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세돌의 말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아까. 근데 중국 얘기하는 넘어갔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아름다움과 위로.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자, 어떤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이야기를 들어도 아름답다. 작품을 봐도 아름답다.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참 아름답다. 그죠? 성형수술을 참 아름답게 잘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그게 포괄적으로 그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하고 콘텐츠죠. 디자인하고 콘텐츠인데 핵심이. 근데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모으지 않고 지금처럼 어수선하게 분산을 한다면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선진국들은 두 개 다 잘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무인차도 잘하고 있고 콘텐츠하고 디자인도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국의 디자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국의 인공지능 연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둘 다 잘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는 30년 후 인공지능과 무인차의 전성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면 우리 자녀가 30년 후에 성공하면 괜찮잖아요. 40년 후에 성공하면 50대잖아요. 50대. 괜찮잖아요. 누구는 50대에 돈 다 날리고 그러는데. 그죠? 바로 그 전략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허치민식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하에 벙커를 들고 지하에서 결혼을 하고 지하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뭐죠? 세계 경제로부터 독립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금융으로부터 독립된 무언가. 즉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최근에 임진왜란 드라마 또 시작하던데 허남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전라남북도가 없었으면 조선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저는 또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가능성이 역사가 반복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세계 금융, 세계 경제로부터 독립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식량 안보입니다. 또다시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걸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식량 자급에. 그게 무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그것이 간의 수공업이 됐던 어떤 자급자족, 거기서 3D 프린터도 어느 정도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식량 안보를 이 호남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불쾌한 예감이. 식량 자급률을 우리끼리라도 먼저 높이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안 도와주지만 민간이 그걸 먼저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일부의 마무리로 했어야 했는데
한 40년 정도를 인공지능이 약한 분야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고도의 손기술, 추상적인 아름다움 내지는 뭔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에 관련된 모든 것.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에 관련된 물질이 있어야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은 그 감정 물질, 화학 물질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하고 흉내낼 수는 있죠. 흉내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기서 아름다움과 아름답다 위로를 받는다, 아름답다 위로를 받는다. 이것을 이렇게 결합되면은 저게 뭐냐면은 저게 이제 어떤 예술성 같은 거예요. 예술성. 그 예술성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놀이예요, 놀이. 엔터테인먼트, 어뮤즈먼트,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사실 원래 신명나는 민족이었고 자본이나 돈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는 게 우리 교육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돈과 상관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가깝게는 뭐 예체능 교육이고 문화예술 교육이고 인문학이고 뭐 그런 쪽입니다. 이상하게 난 돈하고 상관없이 참 사는 게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그 자존감을 채워주는 어떤 것. 그것이 이제 또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미래 트렌드를 보고 나서 2부를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저 이거 보고 정말 재밌었어요. 1973년에 데이터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를 앞질렀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신한테 의존을 했는데 뭔가 신이시여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죠 이랬는데 데이터야 미래를 보여줘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1973년부터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축적된 어떤 데이터를 사람들이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보다. 참 재밌죠.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1974년경부터 이슬람이 카톨릭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를 테러 위험국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힘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친하게 지내는 게 트럼프처럼 나가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 있죠? 터키에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두 도시의 시장이 있었는데 한 무슬림 그 테러리스트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이유는요 실업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인종들이 실업자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묻지마 폭력 그대로 올라갑니다. 실업자가 문화예술과 멀어질 때 대부분 폭력으로 가요. 범죄와 폭력으로 가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왜냐면 앞으로 실업률이 80%, 90%까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질 실업률이. 그래서 지금 문예체 교육이 빨리 더 보편화가 돼야 되고 한 달에 2, 3만 원만 내면은 최고급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최고급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최고급 미술을 배우는 비용이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 100만 원에 300만 원 합니다. 바로 그런 보편적인 학원을 제가 설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정말 2, 3만 원만 내고 입시를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데 취미는 취미생대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터키에서 한 도시는 시장이 실업률이 높은 이슬람들을 돌봐줬어요. 한 도시에서는 돌봐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양쪽의 인구 비율이 되게 비슷해요. 그 무슬림들의 인구 비율이. 근데 이쪽은 절대 테러가 일어나질 않아. 시장이 무슬림들을 돌봐준대요. 실업자들이니까 가난할 거 아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시키고 돌봐주고 아르바이트라도 더 주고. 근데 이쪽은 그런 정책을 안 썼어요. 테러가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 외로운 늑대가 여기는 생기는데 여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햇볕 정책이라는 얘기죠. 햇볕 정책. 자, 여기 봅시다. 이게 뭐냐면 DNA가 진화를 약
여기서 한 70년쯤 될 것 같은데 또 앞섰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세포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정교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결국 그 DNA가 답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하다가 요즘에는 진화란 말을 잘 안 쓰고 DNA가 말이야 후천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후속 유전화 어쩌고 에피지네틱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한물 간 거죠. 왓슨 클릭 이후에. 자, 이거 재밌었어요. 1934년에 과학과 종교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힘이 더 세진 거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1985년경부터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란 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아주 폭증하게 돼요. 근데 원래 트라우마란 말이 여기 보시면은 쉘샥이라고 부르잖아요. 전투신경증. 그러니까 자기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져서 자기 동료가 죽은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쇼크를 받은 거죠. 폭사한 동료를 보고. 그게 쉘샥이에요. 쉘이 그 폭탄 껍질을 쉘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개 껍질. 이 말만 있다가 이게 거기서부터 유래된 말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일상이 전쟁터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이 전쟁터가 돼가고 있는 거죠. 즉 전쟁터가 아니라 일상에서 직장 생활에서 어디서 이런 것들이 뭔가 쇼크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전쟁터가 돼가는 현상이 아닌가. 자, 이것도 재밌어요. 1882년인 것 같아요. 지금 해상도를 제가 좀 떨어뜨려가지고 대략 1900년경부터 사람들이 I need보다 I want를 더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훨씬 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굶어 죽지는 않는데 배가 아픈 거죠. 그 차별을 당하는 거에 있어서 그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니드와 원트의 차이거든요. 원트는 좀 주관성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니드는 내가 지금 현재 없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원트는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 갖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광고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 기업들이 그 자극적인 광고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이걸 사야만이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당신 이걸 사야만이 특권층이에요. 뭐 이런 거를 자꾸 CF를 광고를 통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Make Love하고 Have Sex. 그러니까 언제 바뀌었냐면은 1996년에 6년부터 나 그녀랑 잤어요라는 표현을 Have Sex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Make Love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랑 없이 섹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그러니까 뭐 불륜도 급증하게 됐을 것이고 그게 199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점점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를 더 많이 쓰느냐 미래를 많이 쓰느냐 좀 제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지금은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더 많이 한대요. 미래 얘기보다. 좀 희망이 없어지는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요? 3포 세대, N포 세대처럼. 그것과 관련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언급이 많이 되기 시작한 게 1990년, 1989년 경부터인데 자, 이 곡선은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지금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야, 새로운 자본주의 뭐 없나?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미래의 새로운 어떤 경제는 뭘로 갈 것이냐를 예측을 해보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붙인 이름이 생태 공유주의입니다. 생태 공유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유고요. 공산이 아니라 공유고요. 자본이 아니라 생태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게 제가 이제 어떤
디자인과 콘텐츠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거 말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 생물학의 시대라는 거예요. 생물학의 시대. 바이오 농업. 바이오 농업의 시대가 앞으로 거의 70년 정도를 강력하게 그 유행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미 농사 짓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는 또 업체가 있어요. 고령 시골에 고령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또 거기 또 팔라고 단가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것도 이제 연구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장흥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는 얘기를 아까 했던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장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이것도 역시 1990년경부터 프랑스보다는 중국이 더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저는 미술시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직업이 원래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넘버원 직업이 화가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팔아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두 번째가 강의, 세 번째가 그 발명가로서 특허 컨설팅 하는 거. 이렇게 제가 돈 버는 순서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노가다. 건축 노동을 해서 돈을 잘 법니다. 2014년도에는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건축 노동이었어요. 넘버원이었어요. 1년에 거의 한 1,500 정도를 노동으로 벌었었죠. 2014년에. 그냥 뭐냐면은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 경험을 한 20년 했죠. 그 노동 아르바이트를 한 20년 했으니까. 근데 그 시대가 언젠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5년 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동을 하려면 한 달 정도 가서 짐 싸들고 가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안 나고 계속 중간에 강의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저절로 할 수 없는 상황이 2015년부터 펼쳐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피부라는 것은 독감입니다. 독감. 우리 예전에 독감으로요. 독감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독감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거의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죽은 적도 있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거였죠. 근데 그게 1980년경부터 독감이라는 것, 열병이라는 말이 줄어들고 암이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암. 야, 여기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이겁니다. 오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암은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 말고도 굉장히 다른 이유가 많다고 봐요. 살충제, 미네랄 부족, 땅의 노후화, 우리 영양이 불균형. 또 하나는 암의 굉장한 그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적 스트레스. 아까 트라우마가 급증한 거하고 암이 급증한 곡선이 비슷합니다. 일상이 전쟁터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908년부터 상관관계라는 단어가 인과관계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다. 상호주관성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서로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래. 이게 아니라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단어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전 세계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뭔가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여자가 남자라는 단어를 추월한 게 1983년. 여성의 시대가 어쨌든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남자보다. 그 다음에 이것도 1980년경부터 우주선이라는 단어보다 시간여행이라는 단어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주에 대한, 우주, 시간,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상상력이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간여행이라는 것은 다차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행우주론이 생각보다 하이젠베르크 이런
닐스 보어 이런 사람들 이후에 생각보다 현대 물리학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현대 물리학이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제 기억으로는 프리츠호프 카프라의 The Tower of Physics예요. 한국 제목이 현대 물리학과 도라고 해석이 됐었죠.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온실 효과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1991년 이후에 기후변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극한 극사가 막 혼돈스럽게 왔다 갔다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올해 굉장히 덥죠. 겨울에 엄청나게 추워질 겁니다. 여름에는 엄청 더워지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에 있는 공기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온난화 영향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는 게 동시에 진행되니까.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온난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만큼 날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는 그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강력한 게 더위 냉해하고 더운 걸로 피해보는 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더운 곳으로부터 피해보는 거하고 냉해 만큼 폭풍이 강해질 것 같아요. 폭풍이. 가을 폭풍이. 지금 그 필리핀의 하이엔이라는 게 있었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마을이 변했던 하이엔이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 하이엔이 우리나라에 그 강력한 게 오지 않는 게 그 바다의 온도보다 낮아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필리핀 쪽에서 우리나라 쪽 올라오게 되면. 근데 최근 보고가 뭐냐면 그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해수 온도가. 지금 그게 최근 보고예요. 근데 해수 온도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폭풍의 힘이 약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 3년 내에 우리나라의 하이엔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의 태풍 매미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게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붕 같은 걸 할 때도요. 밧줄을 하나 더 해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과거의 태풍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홍수를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그게 기후변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2부를 마치고 다시 좀 더 쉬었다가 3부 예고는 사실 할 일이 많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 직업 전망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의 진로잖아요. 직업 전망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부 쪽에서는 뇌과학을 좀 다룰게요. 우리 두뇌, 뇌과학하고 심리학, 그 다음에 심리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 그 과정, 그 다음에 지난 100년간 인간의 건강을 연구한 의사들의 모든 그 종종 연구를 결론 낸 것, 이것에 대해서 3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5분만 쉬십시오. 네.